자, 이제 9단원은 제목이 뒤늦게 폭발한 욕정인데요. 오타 아닙니다, 이거는. 제목 맞고요. 주 내용은 이제 파동역학, 슈레딩거 방정식, 그리고 파동함수, 확률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은 에르빈 슈레딩거이고요. 오스트리아 태생이 되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뭐 이렇게 모든 것에 다방면에 재능이 많았었는데요. 이 슈레딩거도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 사이는 별로 안 좋았지만 부모님들이 교육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에르빈을 잘 이렇게 교육적으로 잘 키웠다고 합니다. 원래 슈레딩거의 아버지도 화학이랑 생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학자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 가업이 있었대요. 그래서 공장을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하느라 이제 학자가 되지 못했고, 근데 아들이 이제 슈레딩거는 이제 학자의 길로 거둘 수 있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 슈레딩거 하면 사실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바람둥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수업 준비하면서 김상욱의 양자공부책도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 1화가 하나 있던데 EBS 교재 이제 물리2 탐설원 교재인가? 거기에 원래 슈레딩거가 바람핀 얘기를 처음에 실었었는데 1차 심의는 통과했대요. 근데 2차 심의는 통과할까 말까 하다가 겨우 통과했는데 3차 심의에서 결국 걸려가지고 이건 그래도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통과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심의를 받지 않으니까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슈레딩거가 이게 근데 잘 알려진 게 이게 물리학자들의 특성이라서 그런가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들 있죠, 다 기록으로 남겼다고 그래요. 글로 어떻게 사귀었고 진도는 어디까지 나왔고 그게 기록으로 잘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져서 그렇게만 소개를 하면 슈레딩거의 첫 번째 딸을 낳았던 사람은 친구의 아내였대요. 친구의 아내였고 슈레딩거가 결혼한 사람은 안네말이라는 여자였는데 원래 그 전에 되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좋은 집안의 여자였나 봐. 근데 이제 슈레딩거는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좌절을 겪으면서 삐뚤어졌다는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유부녀 배우였던 세일러 메이도 슈레딩거의 대표적인 연인인데 요 사이에도 딸이 탄생해요. 근데 또 웃긴 게 원래 남편 있죠. 원래 남편 이혼하고 나서 원래 남편이 그 딸을 또 데려다 키웠답니다. 되게 신기하죠. 또 심지어 같은 대학 동료 교수 부인과도 공공연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슈레딩거 자신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으며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나 부인이 되게 슈레딩거를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안네마리는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채 평생 슈레딩거와 함께 살았고요. 심지어 슈레딩거의 딸을 낳았던 바람핀 여자와 그 딸과 넷이서 같이 살았대요. 완전히 엉망이죠. 슈레딩거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도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주고 그를 결코 미워하지 않았던 아내 안네마리였다고 합니다. 안네마리 이름이. 이래보면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인데 슈레딩거의 일생은 서로 모순적으로 보이는 현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그에 관한 전기를 발간한 월터 무어는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소개해줄게요. 쓴 내용을. 에르빈 슈레딩거는 현대 물리학의 위대한 창시자들 가운데 가장 복잡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불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싸웠지만 모든 정치적 행동은 격렬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허세와 형식을 혐오했지만 영예를 얻고 상훈을 받는 것은 어린애처럼 즐겨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동료라는 고대 인도의 베단타 철학 개념에 몰두했지만 모든 종류의 협동적 작업을 멀리했다. 그의 지성은 명확한 추론에 받쳐졌지만 그의 기질은
프리마돈나처럼 폭발적이었다. 그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공언하고 다녔지만 항상 종교적 상징을 사용했으며 자신의 과학적 작업이 신성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모든 면에서 그는 진정한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다. 이 뒤에 말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오스트리아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진정한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평을 해놨더라고요. 좀 달라 보입니까? 슈레딩거입니다. 이거는 좀 나이대를 보면요, 1887년생이죠. 아까 파울리,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은 1900년, 1901년생이었잖아요. 좀 걔네들보다는 좀 나이가 많고, 근데 이게 얘가 만든 얘는 이제 파동역학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똑같은 해에 발표를 해요. 1925년. 그러니까 슈레딩거 나이가 38세일 때, 우리나라 나이로 39세일 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폭발한 욕정,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들이 운동선수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20대가 정성기라고 했잖아요. 30대 초반 이럴 때 정성기가 지나고 나서, 물론 그 전에도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대학 교수로 재직할 정도면은 매우 뛰어나야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두각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좀 늦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슈레딩거가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그 디바이라는 물리학자, 이게 그 고체의 비열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좀 수정했던 인물이야. 되게 똑똑한 물리학자였는데, 디바이가 파동 입자 이중성 실험은 확인이 안 되어서 설득력이 없으며, 그 뒤에 말이 결정탑니다. 파동 방정식이 없잖아. 이거 어쩔 거야? 이럽니다. 왜냐하면 원래 파동이라고 하면 파동 방정식으로 다 기술이 되어야 되거든요. 파동 방정식으로 임의의 시간 t일 때 그 파동의 위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기술이 가능해야 되는데, 전자가 파동이면 그 전자의 파동을 나타내는 파동 방정식이 무엇이냐? 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 또한 파동 방정식이 없는 파동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드브로이의 물질파에서 잃어버린 방정식을 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파동으로 보았을 때 그 파동을 기술할 수 있는 파동 방정식을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25년에 겨울에 스위스 아로사라는 이제 그 알파인 스키 휴양지가 있거든요. 지금도 찾아보니까 휴양지더라고. 그래서 여름에도 휴양지로 쓰이고 하더라고. 경치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옛 연인과 은밀한 재회를 즐기면서 훗날 유명해진 자신의 파동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역학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좀 재밌는 게, 그 슈레딩거가 기록에 다 남겼다고 했잖아. 근데 이때의 기록은 없대요. 누구랑 갔는지.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한답니다. 과연 여기는 누구랑 갔길래 이제 이러한 대단한 발견을 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딱 이때만 없대요. 그 기록이. 그 연인들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그걸로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더라고요. 네. 이때가 누구랑 갔는지는, 근데 아내랑 안 간 거는 확실하대요. 1924년이랑 1923년은 아내랑 갔었는데 그건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그런 약간 단서들이 있대요. 있는데, 근데 여기서 혹시 외계인이랑 가서 외계인이 알려줬나? 그 하이젠베르크랑 약간 패턴이 비슷하죠. 놀러 갔다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하려면 놀러 가야 돼요. 예, 그 하이젠베르크 혼자 갔어. 혼자 가가지고 그때 하이젠베르크는 헤골란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하숙집 주인이 보고 누구한테 맞은 줄 알았대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회복할 수 있게 잘 돌봐줄게 이러면서 어디서 맞고 이제 터져가지고 온 줄 알고 그 정도로 이제 엉망인 상태로 갔다 하더라고요. 슈레딩거는 외롭지 않게 이제 가가지고 뒤늦게 폭발한 욕정을 이래저래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 역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또 1926년 1월 7일로 돌아온 슈레딩거가 파동 방정식을 수소 원자에 적용해서
그 파동 함수를 구해요. 이게 이제 파동 함수거든요. 이거 참고로 이게 투사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파동 함수. 혹시 이것 때문에 써하셨어요? 이거 진짜 한 몇백 번 써봤어요. 이게 잘 안 써져요. 이게 예쁘게. 예. 그래서 이게 대문자는 저는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는 이렇게 쓰고. 예. 대문자로 쓸 때도 있고 소문자로 쓸 때도 있거든요. 예쁘게 잘 쓰지. 예. 한 100번 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예. 곡률이 중요해요. 이게 이거 이거 창을 꼽을 때 딱 중간에 꼽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자기가 만든 파동 방정식으로 수소 원자를 풀어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1926년에 오탄입니다. 행렬역학 논문이 발표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비슷한 게 발표됐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1926년에 슈레딩거가 파동역학과 행렬역학이 수학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역학으로도 양자역학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수소 원자를 풀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역학으로도 파동 방정식으로도 수소 원자를 풀 수 있고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냅니다. 이 두 역학은 양자역학이라는 똑같은 이론의 두 가지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를 양자역학에서의 뉴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정상 상태 있죠. 보어가 말한 그 정상 상태에서 궤도가 사라집니다. 둘 다 궤도가 없어져요. 근데 좀 차이점이 행렬역학에서는 더 과격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기존의 물리학을 버려야 하고요. 관측 가능한 물리량만을 바탕으로 물리학을 재구성한 결과로서 궤도라는 개념이 사라진 거고요. 근데 이제 파동역학은 그거보다는 좀 부드러워요. 파동역학은 전자가 파동이라고만 가정하면 이제 정상파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면 되고, 그 양자도약도 없이 정상파가, 그러니까 기타 줄을 보면요, 기타 줄이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모드도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모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 모드만 바뀌면서 스무스하게 진동 모드만 바뀌면 이게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결과는 똑같지만 원자를 바라보는 그런 철학이나 개념은 다른 거죠. 일단 둘 다 오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까 그 푸사이 있죠, 푸사이. 요게 이제 굉장히 물리학자들을 괴롭힌 거였거든요. 요거의 이제 의미를 나중에 알아볼 건데, 이게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들은 악마의 삼지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악마가 들고 있는 그림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인데요. 몰라도 되겠습니다. 몰라도 되겠고. 근데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더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너무 생소한 거였고 숫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느낌이 안 오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 물리학자들에게는 익숙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한테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익숙한 형식으로 양자역학을 설명하니까 엄청난 이제 환영을 받게 됩니다. 플랑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레딩거가 이거 발표하고 나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수수께끼의 답을 듣고 싶어 안다라는 어린이처럼 논문을 읽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런 설명을 슈레딩거가 해주니까 막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막 안달나서 읽었다 이런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진정한 천재에서 솟아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전 물리학을 버리기 싫어했던 물리학자들로부터 엄청난 이제 찬양과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냥 전자를 파동이라는 건 사실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전자를 파동이라고만 보면 고전 물리학을 통째로 버리지는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결국에 파동 방정식으로 요 삼지청을 구하는 거예요. 파동함수. 그리고 여기 보면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게 이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 이게 전기 포텐셜 에너지겠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이걸 집어넣고 이걸 계산해서 풀면 딱 보어가 얘기했던 에너지 준위식이 딱 튀어나옵니다.
물론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를 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또 존 모펠트는 행렬역학이 진실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이유는 없지만, 이게 존 모펠트가 이제 하이젠베르크 편이거든요. 하이젠베르크의 스승이잖아. 근데 그 처리 방법은 극도로 복잡하고 두려울 정도로 추상적이다. 이제 슈레딩거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저가의 동침을 이제. 그 파울리도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 편이거든요. 완전 절친한 친구잖아요. 파울리는 행렬역학으로 수소 원자 문제를 푼 후 파동역학으로 슈레딩거가 간단하게 푼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 양자역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슈레딩거 방정식부터 먼저 배워요. 그게 좀 더 쉬우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하이젠베르크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간단하다고 하지만 저는 간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근데 뒤에 거는 아예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룰 수 없고,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구하는 요 푸사이 있죠. 푸시라고도 하고 푸사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 파동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주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어차피 이 책에서 주로 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의미,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파동함수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을 알고 얘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정석으로 알려져 있는 파동함수에 대한 보른의 해석부터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동함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구하는 건 했어요. 근데 수학으로 구한 파동함수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근데 아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파동함수 구해보니까 어이없게도 복소수가 나옵니다. 복소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되는 숫자 있잖아요. 근데 복소수는 사실 자연에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이거든요. 그 파동함수가 복소수로 나온다는 것은 파동함수 자체는 최소한 관찰 측정되는 물리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으로 구한 파동함수가 물리량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근데 얘를 제곱해도 마이너스죠. 근데 제곱해서 절대값을 취하면 비로소 이제 양수인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논쟁을 거쳐서 이제 보른의 해석은 확률 밀도라는 겁니다. 일단 확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알겠는데 밀도라는 말이 붙으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확률 밀도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1차원 운동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 상에서만 움직이는 전자를 얘기를 하면 이 위치에 따라서 가로축이 위치고요. 1차원 운동이니까 x 좌표만 필요하죠. 거기에 따른 이제 파동 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이제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여기 확률 밀도에다가 dx를 곱하면요. 이 dx는 뭐냐면 요 x1이 위치해서 약간 왼쪽과 약간 오른쪽까지 범위. 그러니까 아주 좁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파동함수의 제곱에다가 dx를 곱하면 요 x1 근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이 요 x1 근처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되겠고, 요 면적이 x2 근처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되겠고요. 그럼 전자는 어디인가는 있을 테니까 x가 0인 곳에서 무한대까지 혹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발견은 돼야 돼요. 존재를 한다면. 하지만 이제 이거의 또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확률은 구할 수 있어요. 전자를 딱 위치를 알고 싶어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그 위치가 어디서 발견될 것인지의 확률은 알 수 있는데, 그 확률은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전자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러 번 관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한 번 관측했을 때는 그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 100% 장담을 못 한다는 거. 그게 이제 또 보른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동역학과 이제 행렬역학의 대결 구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 슈레딩거와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는 이제 파동역학,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역학인데,
이 두 이론은 기술적으로 동등할 수 있지만 수학 너머에 있는 실제의 본질은 슈레딩거의 경우에는 파동과 연속적인 것이었고 하이젠베르크의 경우에는 입자와 불연속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행렬역학 같은 경우에는 하이젠베르크 행렬역학 같은 경우에는 관측 가능한 물리량만을 바탕으로 물리학을 재구성했고 그 결과 양자 도약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결과가 이제 그 각종 물리량들의 양자화가 결과 나거든요.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라는 거. 그 불연속적인 값들 사이에 이제 순간이동, 도약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자가 불연속적인 것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근데 파동역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결과는 전부 다 띄엄띄엄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수소 스펙트럼에서 그렇듯이. 근데 띄엄띄엄한 에너지는 단지 파동의 파장이나 진동수가 정상파 조건처럼 특정한 진동수 파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 자체가 완전히 불연속적인 이런 양자 상태로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자 도약을 하지 않고 정상파가 이제 모드가 바뀌면서 배가 3개 있다가 뭐 2개 있는 모드로 2개 있다가 1개 있는 모드로 바뀌면서 그냥 에너지 자체를 불연속적으로 낼 뿐이다. 이런 이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재되어 있는 본질은 설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옳을 수는 없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슈레딩거와 또 보른 사이에 이제 또 논쟁인데요. 슈레딩거는 그 전위를 갖다가 연속적인 전위, 그러니까 아까 정상파에서 이제 모드가 바뀌는 거로 봤죠. 연속적으로 스무스하게 바뀌면서. 근데 이제 보른은 단호하게 그냥 도약이다. 하이젠베르크처럼 양자 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는 그 파동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새로운 그림, 그러니까 새로운 물리학을 그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옛날 그림,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이죠. 고전 물리학을 복원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의 기본 틀이었던 연속성, 인과성, 결정론 이거를 되살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보르는 그 파동함수를 이제 해석한 사람이죠. 보르는 파동역학과 양자적 실제의 중심에 확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불연속성, 비인과성, 이제 확률을 주장을 하는 거죠. 슈레딩거는 자신이 개발한 양자역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개발해놓고 자기의 뜻하고 다르니까 그런 면들이. 뉴턴은 위치와 속도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파동은 입자와 달리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이 훨씬 더 어렵고요. 파동은 정확히 어디 있는 것인가? 파동함수로가 전자의 파동은 한 곳에 국소화되어 있는 입자하고 달리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운반하는 교란이다. 이게 그래서 이 파동 함수에서 얘기하는 이 전자의 파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슈레딩거가 고민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 함수에 대한 슈레딩거의 고민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파동함수 프사이는요 파동 자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에 파동의 모양을 설명한다. 이건 지금 슈레딩거의 설명입니다. 슈레딩거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소 원자 같은 특별한 물리적 상황에서 방정식을 풀면 파동함수가 얻어진다. 그러나 슈레딩거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 있었다. 무엇이 물결치고 있는 것인가? 소리는 공기가 진동하는 거고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건데 전자의 파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물결치고 있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 파동함수가 그 어떤 물결치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라는 겁니다. 전자파동이 진행하는 매질은 과연 무엇이냐? 할 수 있는 계산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내지 못한 것은 도대체 프사이가 무엇이냐? 프사이를 구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파동함수는 측정할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은 슈레딩거도 역시 동의를 한 겁니다. 복소수니까. 슈레딩거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프사의 제공은 파동 묶음이다. 영어로는 웨이브 패킷이라고 합니다. 웨이브 패킷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자가 입자로 검출될 때마다 공간의 한 점에서 일단 파동 묶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파장의 파동을 중첩시키면요. 원래 파동은 이런 모양이잖아. 그지? 이런 모양인데 여러 파장의 파동을 겹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러면 조금 약간 입자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조금 이제 물론 이제 한 점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이제 이걸 웨이브 패킷이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웨이브 패키 이런 모양으로.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전자가 입자로 건출될 때마다 공간의 한 점에서 국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한 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안 되고 광전효과, 컴퓨터 효과도 설명 안 됩니다. 이게 한 점은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이잖아요. 근데 광전효과는 즉시 방출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걸로 이제 광전효과랑 컴퓨터 효과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주장한 이제 그 전자 파동은 이런 파동 묶음이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26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슈레딩거의 강연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강연을 했겠죠. 강연에 하이젠베르크가 24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슈레딩거의 이론이 플랑크의 복사법칙, 프랑크-헤르츠 실험, 컴퓨턴 효과, 광전 효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슈레딩거가 제거하고 싶어하는 불연속성과 양자도약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되게 항의를 해요. 슈레딩거는 그때 한 30 몇 살이겠노? 한 39살, 40살 정도 되고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24살인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학생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그 빈이라는 물리학자가 엄청나게 호통을 칩니다. 아니 그 우리 슈레딩거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감히 뭣도 모르는 네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하이젠베르크는 나중에 해고를 하거든요. 그때 빈이 거의 말로 자기를 집어가지고 강의실 밖으로 내던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호통을 받았대요. 그만큼 이제 좀 고전 물리학을 지지하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슈레딩거가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사람들은 좀 싫어했고요. 약간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1926년 10월에는 이제 그 보어하고 슈레딩거의 논쟁이 또 있었는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데 보어가 슈레딩거를 집에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슈레딩거랑 이제 또 양자역학의 해석에 대한 이런 파동함수 뭐 이런 해석에 대한 걸로 이제 막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그게 많아지니까 이제 슈레딩거가 나중에 몸이 아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보어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또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슈레딩거가 쉬고 있는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슈레딩거 씨 그게 아니고 뭐 이래저래 그래서 슈레딩거가 나중에는 엄청 진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막 파동함수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쭉 있어 왔는데 그 파동함수에 대한 보름과 보어의 생각 이게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리된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뉴턴의 우주를 보면 우연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결정론적입니다. 근데 맥스웰이나 볼츠만 같은 물리학자들이 많은 수의 입자로 구성된 기체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이 확률이었기 때문에 통계적 설명에 만족했어요. 통계적 분석으로 후퇴한 것은 엄청 많은 수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전 물리학에서도 통계를 써요. 확률을 쓴다고요. 쓰는데 그 확률을 쓰는 이유가 입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주 어렵기 때문에 확률을 쓰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률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요.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미래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입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아보가드로 수가 10의 23승계 이렇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계적 방법으로 후퇴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마치 확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본질은 확률이 아닌 거죠. 근데 볼은 얘기를 들어볼게요. 원자의 충돌한 전자는 충돌 후에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 이번에 전자 한 개잖아. 한 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는. 그러니까 파동함수의 제곱으로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 확률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하면은 그
이렇게 구한 확률이랑 똑같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딱 한 번 측정했을 때는 확률로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보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찰이나 측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자와 같은 미시적 물체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는 전자가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죠. 측정과 다음 측정 사이에, 그러니까 측정과 다음 측정하지 않는 구간이죠. 이 사이에는 파동 함수로 표현되는 추상적인 가능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히 있는 전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전자의 가능한 상태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가 되고 다른 모든 가능성은 확률이 0이 되는 파동함수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이 이루어질 때뿐이다. 이게 좀 오탑니다. 때문이다가 아니고 때뿐이다. 치명적인 오타네. 때뿐이다. 그러니까 딱 측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만 전자가 그곳에 100%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있을 확률이 0이고. 근데 측정을 한 또 직후부터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할 때만 정확한 위치가 있는 전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측정하기 전이나 측정한 이후에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간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정확한 위치를 가진 전자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가진 전자는 측정을 통해서만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면은 방금 한 말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과 측정 사이에 전자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어디에 그뿐만 아니라 아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률로만 가능성으로만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르는 입자의 운동은 확률 규칙을 따르지만 확률 그 자체는 인과 법칙을 따라서 전파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률 자체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확률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 번 입자를 위치를 측정해 보면 우리가 구한 확률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지만 각각의 측정에서 전자의 위치를 보면 그 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확률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인과 법칙을 따르지만 입자의 운동, 하나하나의 운동은 확률 규칙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양자 확률은 이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무지에 의한 고전적 확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확률을 썼던 거는 너무 입자수가 많아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확률을 쓴 건데, 그 양자역학에서의 확률은 원자적 존재의 고유한 특성이자 본질이다 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름과 보호의 가동 함수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 과정을 보면 1916년에 아인슈타인이 그 세 가지 도약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 광양자의 자발적 방출이 도약에 의한 것인데, 이처럼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어쩌면 확률을 도입했던 최초의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 1926년 보른이 양자 도약의 확률론적 특징을 설명하는 파동함수와 파동역학의 해석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는 그 인과론의 이제 신봉자였던 그 아인슈타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확률이라니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게 자신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하나의 위치를 측정할 때는 마치 주사위 놀이처럼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측정과 측정 사이의 보호는 전자가 어디에도 위치하지 않았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전자는 어디인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자역학에 계속 기여를 하죠. 확률을 도입했고요. 광전 효과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돌파구를 위한 영감을 제공하는 영감이 되어버렸죠. 그 놀라운 돌파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불확정성 원리를 뜻하게 되고요. 이 불확정성 원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양자역학의 모든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양자화되고 모든 물리량들이 양자화되고 불연속적인 게 되고 그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인슈타인이 불확정성 원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이게 위배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보호가 계속 방어하고 이게 이제 이 책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마친 날도 있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